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입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화성 17형이라는 ICBM을 발사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17형인지 15형인지에 대해서 좀 헛갈리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 17형인지 15형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한미 정보 당국에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난 거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론은 없는 것. 근데 설사 17형이 아니고 15형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2017년보다는 굉장히 파괴력이 증가가 돼서 우리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증가된 것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파괴력이 증가된 거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17년 11월 29일 발사보다는 고도라든지 또 사거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니까 화성 15형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때보다는 고도가 한 2,000km 더 올라갔고, 그다음에 비행 시간도 한 20분도 늘었기 때문에 엔진 추력이 강화가 돼서 사정거리가 상당히 늘었을 것이라는 게 객관적 평가로 볼 수 있겠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탄두 중량에 따라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핵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데, 비핵화의 진전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 대신에 어떠한 식의 어떤 남과 국가의 이벤트라든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벤트라든지 어떤 정상회담이라든지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가지고서는 다음번 정책이 추진될 수 없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남북 간에도 북미 간의 이벤트였다고 하시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한 이유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는데도 왜 그런 걸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고요.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했던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의 북미 협상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일체 대화가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이 북미 간에 싱가포르 합의를 바탕으로 또 이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상당히 근접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하노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노이에서 상당히 이 근접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때 북미 간의 합의만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증가된 것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장관님. 결국 북한이 지금 모라토리움을 좀 파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이 일체 없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됐다고 말씀하신 적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ICBM을 북한에서 발사했는데 그 발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주로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 북한이 거듭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 자체 일정에 따른 신형 무기의 개발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그런 그 전략적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그 외에도 국제사회의 뭐 관심을 끈다든지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또 미중 갈등 구조에서 북한이 보다 자기들의 그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지금 모라토리움을 지금 파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실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을 뭐 거의 총괄하신 분으로 이제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입니까?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아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이 돼서 우리 정부가 설정한 그런 목표, 성과를 가급적 빨리 그러면 이루기를 잠깐 이제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그 성과로 이제 보시지 아직 뭐 실패로 보시지 않는다. 지금 뭐 다음 달 이제 북한이 뭐 핵실험 징후도 포착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또 다시 긴급 현안 보고 자리가 마련될 경우에도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제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차피 우리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아직 그 우리 정부가 설정했던 그런 최종적인 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최종적인 성과를 거둘 것 같은 그런 것이 뭐 보이십니까? 그 우리 정부가 꾸준히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면 지금 이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지향국에 유럽 27개 회원국가 우크라이나, 터키 등도 함께 지금 참여해 있다는 VOA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상대방 국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벌써 감안해서 저희가 입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있다는 VOA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영 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좀 답변을 단답형으로 짧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북한과 이제 남북 판문점 선언을 맺은 이후 2019년 1월에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다 이 주적 개념을 삭제했습니다. 오늘 현 시점에서 북한이 ICBM까지 발사한 이 시점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그 주권 또 영토 국민 안전에 위협하면 모든 세력은 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위협이 되면 적입니다. 알았습니다. 북한은 적이다. 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에서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적대 행위라고- 행위입니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저희가 보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적대 행위냐 아니냐 이거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우리한테 절대 그러니까 우호적인- 장관님이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지금 피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적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 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다음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방금 두 장관님께서 현안 보고하셨는데 한 분은 3페이지, 한 분은 4페이지짜리 현안 보고에 도발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주요 성명 내용 여기에도 도발이란 말이 없고 규탄이란 말만 들어갔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CBM 발사를 적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이런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제가 뭐 특별한 생각을 하고 도발이라는 표현을 피한 건 아닌데요. 아까 도발이라는 표현 쓴 적이 있습니까? 이번 ICBM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 발표에서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본다면 우선 청와대 발표에서는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규탄이라는 표현만 들어갔고 여기에 이제 방금 통일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대 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이 ICBM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은 북한이 ICBM을 쏜 뒤 1시간 51분 만에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난 시기와 비교해보면 대단히 의아한 현상입니다. 2017년 9월 화성 12형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은 6분 후에 즉시 맞대응 실시간 사격을 했습니다. 15형 발사 때는 곧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1시간 51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거 보도 나온 게 뭐냐? 끌은 이유가 뭐냐? 대응하라라는 지시는 떨어졌는데 미군에 우리 군이 한미 합동 타격 훈련을 제안했는데 미군이 거절했다. 이런 과정을 걸치면서 결국은 1분 51분이라는 이 시간을 소비했다. 오늘 이런 보도 나온 거 보셨어요? 보도는 못 봤습니다만 그건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거는 저 미국 국방부가 한미 주한미군에 함께 화력 대응을 하자라고 했는데 주한미군이 거절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네, 좋습니다. 그럼 사실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북한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쏠 것이다 라는 보도는 오래전부터 나돌았고 단 시점이 4월 15일이냐 김일성 생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쏜다는 건 명백했습니다. 왜? 괴물 같은 너무 큰 미사일이기 때문에 위성에서 다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군이 미군에게 합동 대응을 제기하고 미국이 거절했다면 이건 뭐냐?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이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율조차 하지 않고 매우 안일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이거 사전 조율했으면 1시간 51분이라는 이런 시간이 지금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께서는 여기 나올 때마다 한미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됐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업무상 실정에 있어서는 지금 한미 대응이 대단히 지금 약화되고 있다. 한미 동맹이 이게 한미 동맹 현 구조다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사실과 좀 다르고요. 네. 한미 간에는 항상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이번 우리 이 연합 방위 태세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한미 간에 충분히 사전에 조율돼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 발사 시점이 왜 1시간 이상 지연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군은 사실은 북한의 그러한 동향을 알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제안했는데 미국이 거절했느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발사한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것도 보면 한미가 같이 공조한 겁니다. 제가 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현무 2는 우리 거고 아테크미스는 사실은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동시에 두 발이 같이 발사됐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서 발사 시간이 늦었다. 또 미국이 동의를 안 해줘서 저 대응이 태영 의원님. 글쎄요. 이저 지대지 미사일 같은 건 제가 뭐 자신 있게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한미 간에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서 그렇게 우리의 그 대응 능력을 현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이 그 3월 24일 발사한 ICBM은 지금 ICBM 발사라는 게 결국은 이제 남북 대화나 또 한반도의 긴장 완화나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물론 이제 북한도 국가적인 어떤 그 노림 전략 목표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북한이 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우리가 북한과 대화는 진정성 있게 추구해 가야 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아주 냉철함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장관님께서는 초기에 이제 국가안보실장 하셨고 또 외교부 장관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사실 총괄하셨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이제 ICBM 발사. 예, 그동안 북한이 얘기했던 모라토리움의 파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께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진행해 오시면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차기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사점을 지금 장관님께서는 얻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8년 9월 하순에 평양에 갔을 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특사단이 9월 초에 올라갔을 때 이번에 대통령께서 올라오시면 자기가 평양 시민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 거기서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했으면 뭐든지 하십시오. 물론 내용은 물론이고 시간도 제한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월 19일 그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대통령이 16만 평양 시민 앞에서 그 오늘 제가 정확한 이 내용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오늘 내가 여러분들의 지도자와 함께 우리 한반도를 핵 위협과 핵 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터전으로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평양 그 시민들의 이 반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물론 이 상당수의 평양 시민들이 동원됐다는 건 이제 저희들의 제로의 관측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5일 경기장 내의 그 분위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의 그 말씀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말씀 이 시간 이런 거 전혀 제약을 안 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9.19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변 시설도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 사찰관이 들어와서 같이 하십시다. 같이 폐기합시다. 또 남쪽에서도 들어와도 좋습니다.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들어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변의 그 가치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영변은 그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적어도 50%, 많게는 70 내지 80%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더 약속한 것은 이것이 잘 되면 더 이상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당한 김정은 위원장의 내용이 9.19 남북 공동선언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미측과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이렇게까지 이거는 과거에 그 육자회담 시절에 실무 차원에서 약속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가 직접 약속한 내용이다. 이 계기를 좀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미측과 얘기를 했고, 미측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고무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달에 그 미국이 이제 그 중간 선거 때문에 바로 그 제2차 회담을 못하고, 그 다음에 2월 말로 지연이 된 겁니다. 하노이 회담이. 그 과정에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국내 정치 동향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미측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그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렬을 시켜버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더 확실한 거는 2월 29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그날 자정에, 사실은 그 다음날 3월 1일 자정 아주 이른 시간에 당시에 북한 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와서 모라토리움을 다시 약속을 한 겁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됐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러한 약속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쉬운 거는 그 이후에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그 평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핵화나 좀 우리로서는 슬픈 얘기입니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그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우리 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을 그 관여해 나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을 계속 설득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미국 내 이 정치 상황도 변경되고 또 정권도 바뀌고 또 2년 전부터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이 나타나서 물리적인 접촉 자체가 어렵게 되고 그 이후에 국제 정세도 더욱 그 복잡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글쎄 그 외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조태영 의원님께서 그 보통 명사로 사용하는 거냐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평화 프로세스야 보통 명사죠. 그 문재인의 평화 프로세스입니까? 이 어느 나라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평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중동의 평화 프로세스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또 아랍의 평화 프로세스는 아랍 국가 내부의 그 상향 이런 것들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화면을 좀 봐주시죠. 네,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용 의원입니다. 북한은 권력 교체기 때마다 대한민국의 권력 교체기 때마다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상황입니다. 2007년 14 정상선언이 있은 지 몇 달 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바로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과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집중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 달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 9월 달에 6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 불과 몇 달 후에 김여정이 특사로 와서 평창올림픽에 참여했고 그 이후 과정은 뭐 잘 알려진 대로 판문점 정상회담 그리고 평양 정상 선언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력 교체기에 새 정부하고의 관계를 재구조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도발들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칙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뭐 그런 그런 측면이 측면이 있는 것 있죠? 같습니다. 네. 역대 모든 정권들이 심지어 아웅산 테러 이후에 전두환 정권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윤석열 정부도 정상회담에 대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상회담에 대한 내적인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인영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님은 사실은 그 평창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실제로 추진에 성사시켰던 장본인인데 새 정부에 조언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정상회담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금 길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 PPT 자료 중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저는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좋게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 시절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그런 시도와 흔적이 있었고 실제로 박철원 장관께서 그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그 지시 이런 걸 받고 그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을 42번에 걸쳐서 이렇게 비밀 접촉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의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결실까지 이뤄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뭐 정상회담이 보수 정부는 안 하고 진보 정부만 하고 그런 류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수 정부에서도 필요하면 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 아웅산 테러 이후에 85년부터 남북 간의 비밀 접촉이 시작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과정은 아웅산 테러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남북 간의 극한적 그 대치 상황이 시작되니까 경제에도 굉장히 나쁘게 영향을 미쳤고 86년에 예정됐던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88년에 올림픽 이런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두환 정부조차도 그런 어떤 그 필요성으로 인해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뭐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어떠한 그 대북 정책을 취할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조언을 하거나 어떤 뭐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다만 이제 그 두 가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그 기본적인 기조는 그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가졌던 자기 그 철학 이런 것들 속에서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때 뭐 정상회담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에 묶여가지고 정상회담의 문제를 뭐 일관성 있게 안 한다 이런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지혜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그 4월에 그 예상되는 어떤 긴장 구조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저희 정부 임기 안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 있게 끝까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겠습니다만 이런 그 실질적인 어떤 그 강대강의 어떤 대치 상황들 평화적인 해법보다는 그 대결과 대치로 갈 수 있는 이런 긴장 구조의 가능성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내내 임기 내내 전국을 운영해 간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앞에 그 김계원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어느 정부는 진보 정부는 뭐 대화만 이야기하고 보수 정부는 뭐 대결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 선택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뭐 둘 다 가져가되 상대적으로 어떤 데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어떤 데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로 이해한다면 다음 정부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정세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그 해법을 찾아나가는 뭐 이런 노력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유연하게 열린 마음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어느 시점인가 다시 국회로 돌아올 텐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사 제가 야당이 된다 하더라도 지지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외통위에서 활동하면서 그 당시에 제재와 압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부터도 일관되게 그것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어떤 해법을 찾아나가는 이런 노력들도 병행하라고 계속 주문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혹시 뭐 제가 그 장관이 아닌 그 차원에서 뭐 이야기할 기회가 된다면 또 뭐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당선인을 직접 뵙고 두 차례에 걸려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3월 24일 ICBM 발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바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당장의 상황도 가지고 판문점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장본인으로서 그런 조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오늘 답변 과정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 대안이 그거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장관님, 이 한미 정상회담은 5월 달에 열리나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2월 달에 그 제가 하와이에서 미 측과 만났을 때 우리 정부로서는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출범 직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준비는 현 정부가 상당 부분을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전혀 구애받지 말고 협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 측도 상당히 고마워하고요. 그럴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